우리 지난 시간에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부터 그런 걸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냐면 종합소득세의 경우에 그럴 때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할 거는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 중심의 연말정산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한 절차에서 처음에 가장 모여지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총급여 얘기예요. 이건 연봉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 총급여, 내가 받은 돈, 거기서 먼저 뭐를 빼냐면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라는 걸 뺍니다. 그걸 빼고 나서요, 그 남는 금액에서 또다시 각종 소득공제를 빼요. 그 안에는 인적공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연금보험료라든가 특별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빼고 나서 과세표준이 나오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과세표준이 정말 중요하다. 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과세표준에다가 맞는 세율을 곱해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산출세액이고, 거기서 뭐를 빼주는 거예요? 뭐를 빼주게 되냐? 이번에는 세액공제라는 거를 빼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총급여라는 부분을 얘기를 할 때요, 이거는 연봉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연봉이다 라고 하게 되면 1년간 내가 총 받는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계산을 할 때 얘기하는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빼요. 내가 받은 연봉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비과세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예 세금에 산정이 되지 않는 거, 그거를 비과세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면 10만 원 이내의 식대 먹는 거죠. 식대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왜 이제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주잖아요. 실업급여,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요. 그거에 대한 부분, 회사 부담금도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 일숙직비라던가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이런 것들도 있고요. 만약에 보통 이런 수가 이제 공무원인데 지방으로 차출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주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월 20만 원 이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과세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을 빼고 나서 남는 부분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근로소득공제라는 걸 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로소득공제를 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근로소득 금액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근로소득공제가 얼마인지 사실 우리가 계산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이건 사실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에서 돌아가주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할 필요는 없지만 대충 어떤 식의 흐름이다라는 정도를 알고 계시면 그럼 도움이 될 테니까요. 제가 이제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100분의 70이에요. 70%라는 얘기죠. 굉장히 많이 소득공제를 해주죠. 그리고 500만 원 초과부터 1,500만 원 이하다라고 하게 되면 40%라고 옆에 써있죠.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공제를 해주는 비율이 줄어드는 거고, 금액은 당연히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크겠지만 내가 큰 돈에서 작은 돈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통 사회 초년생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기업에 들어가면 물론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총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 빼고 총급여가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우리 계산하기 쉽게. 전 그보다 많이 받아요. 그럼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2천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천만 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세 번째 칸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2천만 원일 경우에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750만 원 더하기 내 총급여액에서 1,500만 원을 빼는 거예요. 2천이라고 했으니까 1,500을 빼면 500만 원이 되겠죠. 거기에 15%를 더해요. 그러면 곱하는 거죠. 500만 원에다 15%를 곱하게 되면 75만 원이 됩니다. 그럼 75만 원에 750만 원이 더해지니까 82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실제로 받은 금액 총급여액은 2천인데 거기서 850을 빼니까 825만 원을 빼니까 1175만 원이 남잖아요. 이게 바로 뭐가 되냐?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못 빼는 거죠? 소득공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소득공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남고 거기서 여러 가지 소득공제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표준이 되는 거거든요.
자, 소득공제가 어떤 게 있냐면 인적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적연금이나 공적보험료 공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고요. 공적연금보험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건 뭐냐면 이제 국민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공보험료, 건강보험료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소득공제에 가게 되면 주택자금에 관련되는 부분, 신용카드에 관련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제일 많이 공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인적공제예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가 있고 추가공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기본공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 인적공제가 크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당 150만 원씩 공제를 해줘요. 그러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공제되는 금액이 크겠죠. 기본적으로 본인은 들어갑니다. 예, 내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나도 당연히 들어가요. 본인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 결혼을 했다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배우자가 들어가겠죠. 배우자가 들어가고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이도 들어갑니다. 직계 비속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는데 나이 요건이 맞는다 라고 하게 되면 부모님의 경우에 기본공제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직계 존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때로는 형제 자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위탁아동, 그러니까 왜 아이를 잠깐 맡아서 해주는 거 있거든요. 위탁아동이라든가 뭐 수급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때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요. 나이 요건하고 소득 요건이 맞아야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배우자의 경우는 나이는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배우자가 돈을 벌어.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배우자는 배우자인데 따로 하게 되는 거죠. 맞벌이의 경우 정말 따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부모님의 경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모님이 너무 젊으셔서 너무 젊으셔서 아직 60세가 안 되셨다 이렇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고요. 60세 만 60세가 넘으셔야 그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저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도 있고 제 동생도 있는데 둘 다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집어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합의가 필요하겠죠. 한 사람이 두 군데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도 성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빠져요. 그래서 아이의 경우 소득은 상관이 없는데 나이 요건이 걸립니다. 만 20세 이하까지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추가공제라는 건 뭐냐면요. 일단 이렇게 기본공제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온 사람 중에 조건이 맞으면 또 추가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그래서 부모님을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집어넣었는데 올해까지는 부모님이 만 69세셨는데 내년에 만 70세가 되시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공제받는 금액이 커져요. 왜? 경로우대라고 해가지고요. 만 70세 이상일 때는 인당 100만 원씩 더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 혹은 부모님이 연세도 되게 많으신데 예를 들어서 뭐 다리 쪽을 수술하시거나 뭐 눈 쪽을 수술하시거나 해가지고 이제 장애인 만약에 판단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장애인으로 판단받게 되면 인당 200만 원 더 추가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요. 그럼 암 환자는 무조건 장애인이 되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암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의료기관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세법상 장애인이다라는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제공을 하게 되면 그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요즘은 암도 암이지만 부모님들의 경우에 가장 좀 두려운 부분이 치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치매에 대한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암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치료를 계속 요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장애인이 되니까 인당 200만 원이 추가로 또 공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저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부녀자 공제라는 부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을 더 해주는 건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면 무조건 해당이 돼요. 아니면 배우자가 없어요. 배우자가 없는데 부양가족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역시 부녀자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공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자잘한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볼게요.